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39 포인트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개항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 일본하고 관련된 중요한 조약, 장정 같은 게 4개가 나와요. 더 많지만 4개를 배울 건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게 근대 최초의 근대식 조약인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규라고도 해요. 요게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의 조일통상 장정이라는 게 있는데 요 2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운요 사건을 빌미로 해서 강화도에서 체결을 해요. 그리고 그 강화도 조약의 내용은 조선이 자주국임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부산, 원산, 인천 3개의 항구를 개항을 하게 되고요. 일본에게 측량권, 조선을 측량할 수 있는 권리와 치외법권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조일통상 장정에서는 일본 놈들이 자꾸 이렇게 조선에 있는 쌀을 유출해 가니까 그걸 막게 하는 방공령, 그리고 무관세였습니다. 이전에 무관세였는데 관세를 조선에게 부과하게 해주는 대신 최혜국 대우를 일본에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서양과의 최초의 근대식 조약이 미국하고 체결한 조미 통상수요 조약인데, 요 조미 통상수요 조약의 배경은 일본의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청나라의 황준헌을 만나서 이 황준헌이 쓴 조선 책략을 받아가지고 고종에게 바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러시아를 건재하기 위해서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연결되고 미국과 연계가 돼야 된다. 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요 조선 책략 때문에 미국에 대한 기대가 커져요. 조선 내부에서. 그런데 이거에 반대하는 세력들도 있겠죠.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에서 요걸 반대합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 들어도 잘 모를 거예요. 나중에 다 알게 돼. 지금 이제 다 배우고 나서 한 번 더 보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중조정, 이 조미통상 조약의 내용은 거중조정과 최혜국 대우예요. 여기도 최혜국 대우가 있죠. 얘네 둘이 우연이 아닙니다. 2개 같은 게. 그 다음에 조미통상수호 조약의 결과로서 미국의 사절단을 파견하는 보빙사를 파견을 하게 돼요. 요 내용들 지금 아마 잘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봐도. 근데 이렇게 한번 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들이 눈에 확확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척화비를 세워가면서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 즉 쇄국정책을 해서 나랏물을 걸어 잠궜어요.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면서 항구를 열고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최초의 근대적인 개항을 하면서 최초의 근대적인 통상조약을 일본하고 어디서 체결했냐면 강화도에서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고, 이 강화도 조약은 이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선과 일본의 수호조규라 그래서 조일수호조규라 그래. 요 이름 꼭 알아둬야 돼. 왜냐면 여러분들이 강화도 조약은 다 아는데 조일수호조규라 그러면 아무래도 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알아둬야 됩니다. 조일수호조규. 자, 그럼 이제 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배경부터 먼저 좀 보면, 먼저 일본 쪽을 좀 볼게요. 일본 놈들이 원래 얘네들도 개항을 안 하려고 그랬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미국 애들이 군함을 끌고 와가지고 배를 끌고 와서 막 한포삭혔고 그러니까 쫄아가지고 억지로 일본도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일본이 그때 어떤 시절이었냐면 막부 시절이었어. 막부 체제. 그러니까 이 막부의 그 우두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왕이 또 따로 있어요. 왜 지들은 이거 천황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있는데 이 막부의 그 장을 쇼군이라고 하는데 걔가 정치를 하고 얘는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해. 일본 왕은 마치 뭐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 고려시대 때 무신정권이 있었죠. 무신정권 있고 고려의 왕도 있지만 그냥 왕 허수아비에 불과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런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개항을 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면서 막부 체제가 무너지면서 일본 왕을 중심으로 이제
근대화를 추진을 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메이지 유신이라 그래. 메이지 유신. 그러니까 막부 체제가 무너지면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화를 추진하는 메이지 유신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도 이제 신식 무기를 다 갖추고 굉장히 나름대로 힘이 세져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운요 사건을 일으켜서 이제 그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 그러니까 조선의 상황을 보면 고종이 친정을 하게 돼요.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니까 흥선대원군이 물러났다는 얘기죠. 흥선대원군이 강력하게 주장하던 건 뭐였는데? 통상수교 거부정책, 세국정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도 사실 여기서 근대화에 성공을 해가지고 조선을 통상을 해가지고 조선을 좀 이렇게 빨아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흥선대원군 집권기에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쇄국 정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본 쪽에서 왔으면 일본 쪽에서도 피해를 입었을지도 모르고 개항을 했다 그래도 이 조선 쪽하고 감정이 너무나 크게 상할 것 같으니까 안 하고 있다가 이제 흥선대원군이 물러났다니까 그때부터 이제 와가지고 운용호를 끌고 와가지고 개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선에서도 통상개화론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서양 문물을 수용하자. 그런 이제 뭐 이름 그냥 한번 봐두세요. 이런 통상개화론자들이 나타났습니다. 박규수, 유홍기, 오경석 등 이런 사람, 뭐 사람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그냥 개화를 하자라고 주장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름 굳이 기억할 필요 없어. 그냥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이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개항을 해서 메이지 유신에 성공해서 힘을 얻었어. 근데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있으면 좀 껄끄러워요. 자기네들도 피해를 좀 입을 것 같아서. 근데 마침 흥선대원군이 물러났어. 그래서 이 고종이 친정을 하게 되면서 이제 운용호를 끌고 오게 됩니다. 자, 이 운용호 사건은 미국이 일본한테 가한 거를 똑같이 일본이 그걸 따라해가지고 조선한테 한 사건인데 뭐냐면 일본이 개항을 할 때 뭐 개항을 했다는 표현보다 개항을 당했다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미국 애들이 군함을 끌고 와가지고 일본에 막 함포 사격하면서 불안하게 해가지고 일본이 개항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일본 놈들이 운요라는 군함을 강화도가 한양하고 가깝죠. 그래서 강화도에 보내가지고 막 어슬렁 하니까 조선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사격을 해서 배를 맞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로 근처에 다가오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 사격, 방어 사격을 했는데 이놈들이 갑자기 초지진 우리 신미양요에서도 봤죠. 그죠? 강화도잖아, 강화도. 초지진과 영종진에 포격을 가한 다음에 여기 영종진에 상륙해가지고 얘네들이 일본 놈들이 또 약탈하는 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죠? 외구 때부터. 그래서 살인 약탈 방화를 막 저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일본 놈들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조선이 먼저 이거 사격해서 그랬대. 지들이 어슬렁 그래가지고. 그래서 책임을 조선에 돌리면서 문호 개방, 개항을 요구한 거죠. 그래서 조선 정부의 개항을 요구했고 결국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된 계기가 뭐예요? 운요호 사건이야. 운요호 사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강화도에서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운요호 사건이 강화도에서 일어났고 강화도에서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일본과 체결한 조약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화도 조약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조일, 수호, 조규를 체결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쭉 볼 거예요. 일본과 체결한 조약이 많은데 중요한 것만 우리가 보자고요. 중요한 거. 근데 이름이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헷갈려서 자, 좀 정리를 해볼게요. 보면 자, 강화도 조약을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하는데 무슨 조규, 무슨 장정 얘가 그냥 둘이 같은 뜻입니다. 이게 무슨 조약 이 세 개가 그냥 같은 뜻으로 보시면 돼요. 좀 다르긴 달라도 우린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다 조약이랑 같은 뜻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이 이제 쭉 나오는데 사실 더 많은 조약들이 있지만 일단
오늘은 요 4개만 알자고요. 4개 중에서 중요한 게 요 조일 통상 장정이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오냐면 처음에 조일 수호 조규를 체결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딸린 내용들을 더 보는 게 조규의 부록.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체결한 게 조규 부록이에요. 조일 수호 부록. 그런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통상 무역을 할 때 규칙을 정해야 되니까 조일 무역 규칙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또 조선 통상 장정이라는 걸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자 이제 이름을 제대로 다 쓰면 어떻게 되냐면 강화도 조약은 조일 수호 조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앞에 붙어 있는 조일은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조선하고 일본하고 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무슨 수호, 무역, 통상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 무슨 조규, 조규 부록, 그 다음에 무역 규칙, 그 다음에 장정. 이 말을 잘 봐야 돼. 조일 통상 장정.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뒤에 끝에 붙은 말들입니다. 끝에 붙은 말. 끝에 붙은 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용어할 때.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일 수호, 강화도 조약이 조일 수호 조규라는 건 알아야 돼. 근데 나머지 것들 중에서 조일 무역 규칙 이렇게까지는 잘 안 외워진다면 그냥 규칙으로라도 외우고 두 번째 건 조규 부록이라고 외우거나 요거는 장정, 조일 무슨 장정 이렇게는 할 줄 알아야 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풀네임을 다 알면 좋지만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조일 무슨 장정 하면 사실 요거는 근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절로 기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전부 풀네임을 못 외우면은 끝에라도 외워라. 앞에보다 끝에가 더 중요해. 외울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일단 강화도 조약은 자, 일단 요 사람 이름 조선 대표 신헌, 일본 대표 구로다가 강화도 연무대에서 강화도에서 맺었으니까 강화도 조약이겠죠? 강화도 연무대에서 체결했어요. 요것도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신헌은 좀 알아둬야 돼. 이 사람 이름. 왜냐면 조미수호 통상 조약에서의 조선 대표도 여기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던 신헌입니다.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는데 요거를 조일수호 조규 또는 병자수호 조규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한번 보고 잊어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조일수호 조규는 알아야 돼. 자, 요거는 자 밑줄.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면서 또 조선에게 매우 불리한 불평등 조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요 조일수호 조규의 주요 내용을 좀 보자고요. 일단 처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조선은 자주국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일본 놈들이 조선은 자주국이다 라고 이렇게 강화도 조약에 명시한 이유가 너희들이 자주국이니까 우리랑 동등한 파트너로서 조약을 맺는 거야. 이런 선의 이유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나쁜 놈들이 왜냐면 조선은 자주국이니까 청나라 너희들은 조선 간섭하지 마. 우리가 앞으로 조선 먹을 건데 너희들은 간섭하지 마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인하면서 청나라의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조선이 자주국임을 선언한다. 요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항구를 개항을 합니다. 항구를 개항을 하는데 세 항구를 개항해요.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는데 부산은 자 항구가 어디에 있냐면 보세요. 항구는 여기 부산에 있죠. 그 다음에 원산은 군사적인 이유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인천은 요 한양하고 가까우니까 정치적인 이유에서, 부산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이렇게 요 세 항구를 개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항구까지는 뭐 기억을 부산, 원산, 인천까지 기억하면 좋은데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면 항구 3개를 열었구나. 요렇게라도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항구 3개를 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본 해안층, 그리고 일본 놈들이 조선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게 허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치외복권도 인정을 합니다. 일본인의 치외복권. 이건 뭐냐면 일본 놈들이 원래 여러분들 국제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항국이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영국애가 하나 한국에 와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이 영국 놈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한국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치외법권은 뭐냐면 이 영국애가 한국으로 와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한국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영국법에 의해서 영국 애들이 야 한국 우리 영국 애들 건드리지 마. 영국에는 비록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우리 영국법에 의해서 처벌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범죄자를 넘겨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치외법죠. 일본인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법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게 면제가 되고 일본법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조선에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 조선이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일본 애들이 야 우리 일본 사람 건드리지 마. 우리가 데려간다. 우리가 처벌할게 하고 데려가는 거죠. 완전한 불평등 조약이죠. 그죠? 그래서 이 최익현이 대원군이 물러나라고 개유상소를 올렸던 그 최익현이에요. 계속 나옵니다. 이거 보셔야 돼. 최익현 시험에 잘 나와요. 외양일체론을 주장해요. 이게 뭐냐면 일본 놈이나 양놈들이나 같다. 그래서 둘 다 도적놈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익현, 유인석 등은 일본과 서양은 실체가 같은 도적놈이라고 주장하며 강화도 조약 체결에 반대를 했습니다. 뭐 유인석까지는 좀 오버하고 최익현은 여러분들이 외양일체론 하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중요한 내용, 조선의 자주국을 선언했죠. 왜? 청나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항구 3개 열었어요. 부산, 원산, 인천. 그 다음에 측량, 일본한테 측량하게 해주게 하고 치외법권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게 조일, 수호, 조규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조일, 수호, 조규에 대한 더 상세한 부록을 맺고 그 다음에 규칙도 정합니다. 이제 요 2개의 내용을 볼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강화도 조약의 부속 조약 볼게요. 자, 이게 몇 페이지냐면 168페이지입니다. 168페이지. 자, 그러면 요거는 조일, 수호, 조규. 자, 봐봐요. 1876년 강화도 조약하고 같은 해에 요게 같이 그 체결이 된 거죠. 자, 그럼 볼게요. 거류지 설정.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금보다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거류지, 조계지랑 같은 말이에요. 거류지를 설정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여기 조선이 있죠. 조선이 있는데 만약에 일본의 조계지나 거류지를 이 지역에 설정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거류지는 일본법의 적용을 받아. 이거 봐봐요. 다른 나라에서 자신의 나라 법에 따라 스스로 다스리는 지역. 그러니까 조선 영토 안에 있지만 이건 일본 땅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조계지가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항구에 또는 이 조계지에 사는 일본 상인들이 약 10리 바깥으로까지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한 4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항구에서 조선의 항구에서 4km까지밖에 못 나가.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어디 나오냐면 옆에다 적어 놓으세요. 이게 핵심 주제 46에 나오는데 요때는 거류지 무역이라 그래서 요 일본 상인이 4km밖에 못 나가니까 요게 경제에 대한 내용이 나중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조선의 상인들이 여기에서 삽니다. 여기에서 일본 상인들한테 물건을 사서 일종의 중개 무역으로 조선 상인들도 좀 재미를 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백리가 되면서 이제 중개 무역이고 뭐고 거의 내륙까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는 한국 상인들까지 다 중개 무역은커녕 다 죽어버립니다. 이제 그런 내용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를 유통을 허락을 했어요. 요 2개. 그래서 요 거류지 무역은 나중에 뒤에서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요 2개. 부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거류지 설정과 그 다음에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 유통 허용. 그게 요 2번째죠. 요거. 요 2개. 그 다음에 이제 조일 무역 규칙을 볼게요. 요 2개는 사실 다른 교재에는 다른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랑 되게 비슷한 이름인데 제가 말을 안 할게요. 왜냐면 그것까지 말하게 되면 여러분들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름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시험으로 나오는 이름.
따르게 불려지고 있어요. 다른 이름도 나오지만 그거 하면 더 헷갈려. 그러니까 요거 두 개로 알고 계세요. 요거. 자, 요거는 뭐냐면 조일 무역 규칙하고 조일 통상 장정 요 두 개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조일 무역 구역은 여기 왕별. 너무 중요해요. 조일 무역 규칙. 요거는 양곡, 쌀과 곡식을 무제한으로 유출할 수 있게 해놨어. 그러니까 여기 조일무역 규칙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인은 조선의 쌀이나 잡곡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이렇게만 조항이 돼 있어. 그러면 얼마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제한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선의 쌀, 곡식들이 일본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쌀이 귀해지니까 백성들이 굶는 것도 굶는 거지만 또 뭐가 있습니까? 쌀의 가격이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럼 엄청난 인플레이션, 물가 전체가 다 오르겠죠. 쌀값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조선의 경제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조선의 경제까지 막 파탄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조일 통상 장정 몇 년 후에 요 조일 통상 장정을 통해서 방공령, 곡식을 지킬 수 있는 방공령을 수출을 금지하는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게 해줘요. 이거 조금 이따가 볼게요. 요거 때문에 이제 조일 통상 장정에서 이런 방공령의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걸 알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또 이 일본이 무관세, 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국이 항구세, 이거는 뭐냐면 이 모든 나라의 항구를 이용하려면 항구세를 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내고 더 중요한 거는 수출과 수입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자, 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첫 번째는 관세도 그 나라의 상당히 중요한 재정 수입원 중에 하나입니다. 관세로 세금을 걷어서 그 큰 재정 수입원 중에 하나인데 관세도 부과 안 해줘. 거기다 또 하나는 더 큰 문제는 열악한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그 면직물 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면직물 산업이 이 조선은 면직물 산업이 굉장히 열악해. 아직도 간의 수공업 형태를 벗어나지 못해서 손으로 근근히 짜고 있는데 일본이 갖고 오는 면직물은 유럽에서 기계로 만든 수입한 거나 아니면 지들이 만든 되게 품질이 좋은 면직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관세가 없으면 얘네 둘이 가격이 거의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다 좋은 거 산단 말이에요. 좋은 거를 사게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수입해서 좋은 거 사면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관세를 부과를 한다면 관세가 부과된 것만큼 이 수입한 면직물들은 가격이 높겠죠. 그러면 한국 면직물들도 이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싸니까 요것도 팔려요. 그래서 조선의 면직물 산업이 어느 정도 보호가 될 수 있는데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면 얘네들이 가격 같으면 이거만 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선의 산업이 그냥 다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단점이 있는 거야. 이게 엄청난 이 무관세라는 건 진짜 조선의 재정 수입도 문제지만 산업 전반을 어떻게 해요? 다 망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 조일 통상 장정에서 요 관세를 부과를 하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볼게요. 여기서 조일 무역 규칙에서 양국의 무제한 유출과 요 관세가 없었죠. 근데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설정하고 최애국 대우와 그 다음에 방공령이라는 게 나오는데 봐봐요.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해. 이 별표. 요 조일 통상 장정이 우리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뭐가 나오냐면 요 방공령. 방공령이 제일 중요해. 방공령. 이 별이 잘 안 돼 왜? 방공령. 요 방공령은 자 밑줄 그세요. 곡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방공령을 선포할 수 있는 조항을 명시. 근데 이 얍삽한 일본 놈들이 또 여기다 어떤 단서를 다냐면 방공령 시행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한테 통보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에 쌀이 뭐 가뭄이라던가 이제 천재지변 같은 게 있어가지고 쌀을 지금 수출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수출을 금지하는 반공령을 지방관이 선포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한 달 전에, 일주일 전도 아니고 이놈들이 한 달 전에 일본 영사관한테 통보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중에 또 사단이 일어난다고. 일본 놈들이 얍삽하게 이런 거를 붙여놓은 거죠. 요거. 자, 그래서 이 반공령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언제 조일통상 장정에서 이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무관세였죠. 관세를 설정을 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해줬어요. 대신 일본 놈들이 요게 지금 83년인데 1882년에 조선이 미국하고 조약을 맺으면서 미국한테 최혜국 대우라는 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야, 우리가 사실 이게 훨씬 더 엄청난 거야. 이 관세도 엄청난 거지만 이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최혜국 대우를 해줘. 대신 우리가 관세 부과하게 해줄게 라고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별표 매우 중요해요. 조일통상 장정에선 반공령, 관세 설정, 최혜국 대우를 일본에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설정했으나, 자, 밑줄 그세요. 일본을 최혜국으로 대우를 해줄 것을 규정했대요. 그럼 최혜국 대우란 게 뭐냐면 여기 쭉 나오죠. 자, 봐봐요. 조선이 일본한테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여기 최혜국 대우란 통상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유리한, 자, 여기 봐봐요.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유리한 대우를 한번 끊고 최혜국 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에게도 부여하는 거. 이 두 개. 자, 그럼 봐봐요. 일단 조선이 일본한테 무슨 대우를 해준다 그래?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 그러죠?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조선하고 일본하고 어떤 무역 조건이 있어요. 근데 조선이 다른 제3국한테 요거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얘네들이 조약을 맺죠. 그러면 일본은 그냥 다른 조약 같은 것도 맺을 필요 없이 저절로 더 좋은 조건을 받게 되는 게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봐봐요. 만약에 면직물을 일본이 조선에 수출을 하는데 관세를 면직물은 10%로 부과를 했다. 만약에 이렇게 쳐봐요.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조선이 미국하고 면직물에 대한 수출을 할 때 미국한테는 만약에 8% 관세로 줬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야, 미국은 왜 임마 8% 줘? 우리는 10%인데 다시 새롭게 조약을 맺어. 이럴 필요 없이 저절로 어떻게 최혜국 대우가 되니까 더 유리한 조건인 8%로 그냥 관세가 낮아지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조선이 뭐 프랑스한테 광산 개발권을 만약에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뭐 암소리 안 하더라도 우리한테도 광산 개발권을 줘야지 하고 어떻게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유리한 대우, 이런 유리한 대우를 최혜국 대우를 해주면 그 상대국인 일본에게도 부여하도록, 저절로 부여하도록 하는 게 바로 최혜국 대우입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자, 보세요.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와요. 사실 강화도 조약의 첫 조약이라는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얘하고 강화도 조약, 요 두 개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조일통상 장정에서 반공령, 관세부가 최혜국 대우. 아시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 이따가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계속 만날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본하고의 조약이고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 보면 이제 서구 열강과의 조약 체결이에요. 서구 열강은 그냥 우리는 미국하고만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최초의 서구 열강, 이제 아까는 일본이고 아까 일본과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고, 서양하고 최초로 누구하고 맺었냐면 조선하고 미국하고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요거. 근데 사실 요거는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그 배경과 결과가 중요한데 이 배경이 중요해요. 왜 조선과 미국이 이렇게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됐냐면 원래 여러분 봐봐요. 두 나라가 조약을 체결하죠. 그러면 둘이 사절단을 보내야 돼. 근데 방금 우리가 일본하고 조약,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사절단을 보냈는데 그게 수신사입니다. 수신사. 근데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 동그라미. 김홍집이 수신사로 가가지고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헌을 만났어요. 근데 황준헌이 야, 지금 조선이 상당히 좀 위태로운데 내가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썼거든? 근데 이 책대로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준 게 조선 책략이에요. 그럼 이 조선 책략은 어떤 내용이 돼 있냐? 자, 이거 별표 중요해요. 조선 책략, 황준헌의 조선 책략. 그 내용이 뭐냐면 러시아가 지금 남하를 하고 있으니까 조선은 어디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냐면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는 관계를 맺고 미국과는 연계해라. 그러니까 요 중국, 일본, 미국과 손잡고 남하하는 러시아를 견제해야 돼 라는 그런 외교 의견서가 조선 책략입니다. 조선 책략. 자, 그래서 요런 조선 책략 책을 김홍집이 요거를 고종한테 보여줬고 그 다음에 요게 유포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선이 그래 미국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막 굉장히 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조선 책략이란 책을 보고 그럼 이 미국하고 조약을 해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아니 일본하고 계양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많이 힘들어졌는데 이 양놈들하고도 또 어떻게 그 계양을 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바로 저 밑줄 중요해요. 요거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이만손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영남의 유생들 만이니까 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유생들이 상소문을 올렸어요. 영남 만인소 꼭 알아야 돼. 자,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원인이 되는 내용과 그게 조선 책략이고 또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만손의 영남 만인손이라고 있죠. 이게 중요해요. 조미수호 통상은 사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영남 만인소 반드시 알아야 돼. 이거는 이만손과 영남 지방의 유생들이 밑줄 그세요. 영남 만인소를 올려 조선 책략을 들여온 김홍집의 처벌을 요구하고 개화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내용도 좀 이게 무조건 그 개항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쪽 의견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죠. 아니 러시아는 우리 조선하고 아무 감정도 없는데 러시아를 막아서기 위해서 간사한 일본 놈들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미국하고 또 연계를 하라고? 이게 말해도 되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책을 퍼뜨린 김홍집을 처벌해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내용을 알아야 돼. 조미소 통상조약 내용보다도 이게 더 중요해요. 오케이, 됐어. 그래서 어떻게 이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조약을 할 때 청나라가 많은 역할을 해요. 청나라가 요 미국과의 조약 체결을 알선을 하면서 봐. 아직 조선은 나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지? 이런 거를 러시아나 일본한테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과의 조약을 알선을 하고요. 그리고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밑줄 그세요. 서양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대표가 아까 강화도 조약했던 신헌이네. 그리고 미국은 슈펠트가 서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밑줄. 근데 역시 이것도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자, 이제 내용을 보자고요. 내용도 중요합니다.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먼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중요한 게 요 거중조정이라는 게 나와요. 거중조정. 밑줄. 거중조정은 뭐냐면 양 나라가 한 나라가 위협을 받으면 서로 도와줄 거를 규정을 합니다. 근데 뭐 조선이 미국을 도와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거는 조약을 체결하면서 너희들이 미국아 우리가 좀 위기에 처하면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어떻게 해요. 이 거중조정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뒤에
핵심, 자, 요게 나중에 뒤에서 더 중요해요. 요거는 핵심 주제 45에 가면은 이때 이제 일본하고 을사늑약을 맺게 되는데, 헐버트를 미국에 보내서 야, 우리 조미수 통상조약에서 거중조정 맺었잖아. 자, 일본 놈들이 지금 들어서 이렇게 개판 치고 있으니까 좀 우리 좀 도와줘 라고 조선이 했겠죠. 근데 이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미국이 차갑게 거절합니다.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키워야 돼.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런 거중조정이 있었지만 미국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거절을 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최혜국 대우 인정. 요거 별표. 아까 조미수 통상 조약, 지금 우리 조미수 통상 조약에서 여기서 최혜국 대우를 인정했죠. 이게 82년에 자, 봐봐요. 최혜국 대우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 일본 놈들이 83년에 요 장정, 조일 통상 장정에서 관세 부과하게 해줄 테니까 최혜국 대우 해줘. 요런 겁니다. 요 조미수 통상 조약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두 개입니다. 일단 두 개. 그 다음에 미국도 치외 법권을 인정해 줬어요. 미국도. 그 다음에 미국은 근데 애들이 관세는 부과했어. 관세. 그래서 미국의 수출 상품에 관세를 부과해서 최초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일본 놈들은 처음에 관세도 없게 그걸 했는데 미국은 관세를 부과하게 해줬어요. 내용 다 중요한데 특히 이 두 개가 중요합니다. 이 두 개. 그 다음에 결과. 이 결과도 중요해요. 결과는 아까 그 사절단을 보내야 된다.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그래도 이거만 알아두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보빙사 동그라미 별표. 그러면 우리 조선이 미국으로 보낸 사절단 이름이 뭐예요? 보빙사라는 거. 알아주세요. 보빙사. 이름 재밌죠? 이게 한번 들으면 안 잊어먹어요. 보빙사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갔다 왔어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6.1준입니다. 이건 나중에 뒤에도 나와요. 미국에 파견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국, 독일, 러시아하고도 조약들을 다 체결을 하게 돼요. 그야말로 이제 개항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 조선이 프랑스하고는 비교적 좀 늦게 조약을 체결하는데 이거는 천주교 포교 문제, 뭐 병인박해도 있었고 그랬죠.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포교의 자유를 인정을 받느라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프랑스하고는 좀 늦게 체결이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봤으니까 이제 우리 포인트 보도록 할게요. 자, 강화도 조약, 조일수호 조교, 운요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일어난 조약이고 거기다가 최초의 근대식 조약이죠. 그 내용은 조선이 자주국임을 선언함으로써 청나라의 영향력을 배제하려 했고요. 부산, 원산, 인천 세 항구를 개항합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조선을 측량할 수 있는 권리, 치외법권도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조일통상 장정에서는 이전 방국령을 시행해서 그 조선의 곡식, 쌀과 곡식들이 무제한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게 했어요. 하지만 어떤 단서가 있었습니까? 1개월 전에 일본 영사관에 통보를 해야 된다. 그런 나쁜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원래 무관세였는데 일본에게 이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지만 최혜국 대우를 일본에게 해줘야 돼요. 마치 뭐 때문에 요 영향을 받았죠. 조미 통상 수요 조약에서 미국을 최혜국 대우를 해준 것처럼 일본도 최혜국 대우를 해줘라. 이런 조항이 추가가 됐죠. 자, 그리고 조미 통상 수요 조약은 서양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식 조약이고 미국과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의 배경이 일본의 수신사,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 청나라의 외교관 황준원의 조선책략이란 책을 고종에게 바치면서 한국의 이제 조선의 유포가 되면서 미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과 청나라의 적극적인 알선에 의해서 조미통상수호 조약이 맺어졌어요. 근데 이런 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게 바로 이만손의 영남 만인소, 요거 해서
이 조선 책략책은 말도 안 된다. 김홍집을 처벌해라. 뭐 이런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미 통상조약의 내용은 중요한 거는 이거죠. 거중조정. 두 나라가 조선과 미국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기. 그 거중조정. 물론 나중에 미국이 거절합니다. 최애국 대우. 미국의 최애국 대우를 해준다. 하지만 미국은 관세는 냈습니다. 치외법권도 인정을 했어요. 미국은.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서 미국에 보내는 사절단인 보빙사를 파견하게 됐죠. 이런 내용들, 여기 있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리에 새기면서 기출문제 풀러 가자고요.